이렇게. 근데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1960년대 초에 열반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큰 스님, 우리 이 근대 불교의 성철 스님보다 더 큰 스님, 더 유명했던 스님이세요. 성철 스님의 스승뻘 되는 스님인데, 그 효봉 스님에게는 세 가지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엿장수, 엿장수였다. 출가하기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엿장수 노릇을 했대요. 그러다가 출가했대. 그래서 엿장수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 하나의 별명은 판사. 일제시대 때 최초의 한국인 판사, 최초의 조선인 판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판결을 내리다가 사형해서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인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그 회의감에 밀려 들어와서 판사직을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전국을 엿장수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출가했는데 좀 늦게 출가하셨어요. 38살에. 지금에는 뭐 38살에 출가해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만, 그 옛날 일제시대 때 60년대, 70년대 이런 때는 거의 뭐 10대 후반이나 뭐 20대 초반, 뭐 10대 초중반에도 이렇게 출가를 많이 했으니까 38 하면 정말 늦깎이라고 그렇게 놀림받기가 딱 좋죠. 그런데도 큰 스님 되셨다니까? 38살에 출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큰 스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공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스님의 세 번째 별명은 무라예요. 무라. 별명이 무라. 맨날 무라. 스님의 화두가 무셨거든요. 없을 무, 없다. 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조주 스님께 제자가 물으니 조주 스님이 무라고 했던 거예요. 무. 그게 화두가 돼서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왜 없다고 했을까?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드는 거죠. 답이 이게 해결이 안 돼. 왜 없다고 했지? 왜 무라 했을까? 뭐지? 왜 무라고 했을까? 우리 스님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참 비생산적이죠, 그죠?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계속 왜 없다고 했지? 왜 없다고 했지? 이제 이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화두타파, 뭐 칠통을 타파했다, 화두타파했다 이렇게 라고 하는데, 그 화두타파는 즉시 성불한다, 뭐 이렇게 부처가 된다. 뭐 진짜로 한 번에 이제 도노돈수 한 번에 촥 이렇게 깨달음 얻어서 바로 이 수행까지 다 이제 끝까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이렇게 금강산에서도 수행을 많이 하시고 전국에서 수행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깨달음도 얻으셔서 인가도 받으셨는데, 그래도 열반하시기 시점까지 연세가 뭐 70대, 80대가 돼가지고 그때도 무라 이러면서 이제 항상 화두를 늘 들고 그러셨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젊어서 불법을 만나면 좋은 것이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죠. 팔정도, 육바라밀, 사성제, 뭐 12연기, 그리고 사념처 수행법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습득을 하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유연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세상을 살면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해.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그럼 제3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누구랑 갈등해도 아이 저런 봐라? 지 고집에 누구랑 갈등하네? 이러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제3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누구랑 갈등을 해도 조금 하다 말고 금방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요. 또 돈을 버는 이런 것들도, 재물에 대한 이런 것들도 더 진취적 또는 뭐 이렇게 사기당하거나 이런 걸 덜 할 수 있고, 선제를 막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괜찮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유유자적할 수 있어요. 안달이 나지 않고, 그래, 뭐 또 다음 기회가 또 있는 거지, 또 다음에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전장이 들어와서, 인생은 전쟁이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전쟁도 봐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 들어와서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매일 여기서 계속 싸우다 보면 저기 저 멀리서 군사가 몰려오는 것도 모르고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으면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케어 당하고 불리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멀리 보고 크게 볼 줄도 알고 그 현장에서도 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안목은 일찍 갖는 게 좋아요.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런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뭐 효봉스님 얘기도 해주고 별의별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것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좀 떨어져서 제3의 눈을 갖고 이렇게 좀 세상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근데 쉽지만은 않죠. 이게 떨어져서 봐라 한다 해서 금방 봐야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제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죠. 긍정적인 거라면 자존감이 좋아져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지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 기분이 좋아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에. 내가 제일 잘생겼어. 나는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뭐 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얼굴도 동그랗고, 뭐 이렇게 많은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재물도, 이렇게 내 통장에 이렇게 100만 원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 나보다 부자는 아무도 없어. 내가 제일 부자야.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나만큼 사랑받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제 세상에서 제일 내가 사랑을 잘 받아. 내가 또 사랑도 많이 주고, 사랑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면서. 그런 자기 합리화는 이제 뭐 너무 오버하면 이제 이렇게 등신 같지만, 너무 오버하면 이렇게 맛이 간 사람 같지만, 적당히 이렇게 그거를 강약을 조절할 줄 알면 탄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진취적이 될 수 있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자기 확신에 또 차서 뭐랄까 이렇게 되게 유쾌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 합리화가 잘못된 경우도 있죠. 어제 이제 북한에서 연락사무소를 파괴했어요. 개성에 있는. 대포를 쐈나 뭘 쐈나 그냥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엄청 크게, 이제 건물이 작은 게 아니더라고. 그걸 그냥 폭파시켰어요. 사실 그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200억 원을 넘게 들여가지고 지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재산이기도 해. 나만의 재산. 공동소유지. 사실 땅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북한이 괴뢰 정권이라더라도, 괴뢰 정권이라서 그런가? 그래도 그걸 그냥 막무가내로 폭파시키면 잘못하는 거잖아. 사실 국제법상으로도 잘못한 거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 자기 합리화는 참 나쁜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북한 군부에서는 김여정이든 김정은이든 난 당연히 할 일을 했어. 아니, 화를 내서 한 방 때렸는데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거잖아. 우리 한 방 쿵 때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근데 화도 내고 한 방 쿵 때리기도 하고, 악언을 막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까지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지식인이라면, 교양인이라면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저렇게 폭파시켜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놓고 합리화를 시키죠. 국가가 그러면 나중에 국민들이 다 굶어 죽게 되거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거나 국민들이 살지를 못해요. 국가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정권이 자기 합리화를 너무 시켜버리면 국민들이 심하죠. 정권이라면, 정부라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가. 그리고 나는 단단하게 성을 쌓고 내 성은 튼튼해.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내 말은 합당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항상 옳지. 내가 미사일을 쏘는 것도 옳은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니까. 우리 정부가 살으려면, 북한 정부가 살으려면 미사일도 쏴야 되고 핵 개발도 해야 되고 지금 연락사무소도 파괴해야 돼. 그게 뭐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는 맞을 수는 있지만 지나친 자기 합리화는 이렇게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합리화는 악한 거라고 할 수도 있죠. 북한은 그 패착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핵을 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핵을 개발해서 나중에 북미 협상을 해야지, 아니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뭘 따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핵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이렇게 남한하고 같이 여의 땅에서 경주를 시작했는데, 남한하고 같이 시작했잖아. 1945년도에 서로 갈라졌으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빨리 갔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쳐져가지고 지금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가 수십 배 차이가 나요.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게. 북한은 $1,000도 잘 안 돼. 국민소득이 $700, 뭐 $600. 인당 국민소득 1년에 600달러. 1년에 7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1인당.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넘는데, 그러면 $700하고 $3만 이게 규모 차이가 얼마나 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맨날 무기 사지. 또 해군에 이지스함이나 뭐 군함과도 엄청 많지. 뭐 헬기나 뭐 폭격기 뭐 그 전투기 엄청나지 뭐. 그 이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군하고 균형이 안 맞으니 뭐 핵을 개발해야지. 그래 할 수도 있었겠지만, 참 그걸 개발을 하면서 모든 경제권이 다 박탈되니까요. 세계에서 고립이 돼 버렸잖아요. 뭐 트럼프랑 같이 열심히 협상을 하긴 했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트럼프하고 해가지고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져가지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데 편법으로 가다 보면 위험한 거예요. 이제 줄타기 외교를 한 거잖아요. 핵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서 한 방에 팍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 벌써 핵을 지는 순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사실은.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북한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구나. 무역이 안 되면 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북한이 그렇다고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겠다라는. 이러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이게 벼랑 끝에 선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코로나 사태로 더더욱 그렇고. 이게 이제 벼랑 끝에 서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을 벌일지 정말 무서운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야. 이제 너 죽고 나 죽다 뭐 그럴 수 있잖아. 좀 이렇게 국제 정세가 그런데요. 국가가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소통이 안 돼서 그 국민들이 죽어나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상대랑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화합을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는 이렇게 북한이 남한하고도 소통해, 북한하고도 소통해, 북한은 지금 중국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진핑 정부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어제 연락사무소 탁 폭파하자마자 중국 뉴스가 탁 떴는데 중국은 평화를 원해. 이러면서 딱 떴거든요. 북한 편 안 들어요. 요즘에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북한 편 들은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북한하고 무역은 조금씩은 하겠지만, 그래도 시진핑 정부하고는 북한하고는 그렇게 이렇게 편들어 옛날 정부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 북한은 지금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 중국도 자기 편 아니지. 러시아가 뭐 자기 편이겠나. 푸틴이 뭐 미쳤나.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 이게. 이래 되니 북한은 저 세계에서 고립대로 되고 경제도 고립되고. 이게 합리화가 되면 자기 성을 쌓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게 돼서 고립하게 되거든요. 일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합리화가 되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하고만 지내. 그래서 친구는 한두 명, 서너 명. 고민이 있으면, 답답한 일 있으면 그 사람하고만 얘기해. 뭐 자기 성이 워낙 싸가지고 자기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뭘 해도 나는 당연히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죠. 누가 뭐라 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야. 사찰이든 집이든 뭐 이렇게 직장이든 화를 내면 사실은 집에서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버지가 너무 화를 많이 내. 아니면 엄마가 너무 화를 많이 내. 일단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잖아요. 가정 분위기가 막 깨지잖아. 화를 내기보다는 대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화를 냈어.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왜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화낼 일이 있으니까 화를 내지. 화를 내야 돼, 이런 거는. 화내야지, 당연히. 근데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고요, 이렇게.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 내가 좀 이렇게 격분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게 안 한다니까. 화낼 만하니까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 대 팍 때려요. 아버지 왜 때리셨어요, 엄마를? 그러면, 때릴만 하니까 때리지. 저 맞을 말이, 옛날부터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논리를 동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동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화내는 거, 짜증내는 것부터 시작하죠. 짜증내는 것도 시작해서 화를 내고 나중에 그것도 합리화시키면 나중에 폭력까지 합리화시켜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맞을 짓을 했다고 그 맞은 사람 보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너 때문에 내가 때리기까지 이래 되는 사람 합리화는 참 무섭습니다. 이게 합리화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무서운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회의 마음과 합리화를 적절히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참회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라잖아요. 물론 이제 잘못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은 참회의 마음이 너무 크다라는 것은 죄의식이 막 굉장히 커져버리는 거야. 지금 너무 잘못했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한 거 투성이야. 참회하다 보면 잘못한 거 투성이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생부터 지금까지 살생투도사한 망옥이 안 한 게 어딨어. 뭐 엄청나게 많은 수미산처럼 많은 죄를 지었어. 죄송합니다, 부처님. 계속 이러다 보면 삶이 우울해져. 삶이 잘못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저자세가 되고 사람이 너무 소극적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너무 답답해져요. 새로운 일을 펼칠 줄 몰라.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야지 새로운 일을 진취적으로 촉촉촉 나가는데 참회만 자꾸 하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뒤로 자꾸 이렇게 죄의식이라는 건 사람을 건강하게 하죠. 자기 죄의식은 자기 내면을 보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너무 심하면 역시 죄의식도 사람을 망가뜨리고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참회의 마음을 너무 심하게 가져봐.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직장 생활도 잘 못하고, 사회에 무능한 사람이 되기가 딱 쉬워요. 참회의 마음을 너무 가지면. 그래서 두 가지가 잘 적절히, 참회는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도 눈물을 질질 짜면서 엄청나게 참회하면서 동시에 같이 그 자기 합리화의 마음, 자기 합리화가 같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잘못되면 이게 자기 성을 너무 쌓아서 문제가 되지만 자기 합리화와 참회의 마음이 잘 적절히 잘 조절이 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원래 배추 가지고는 별 맛이 없어요. 아주 농사를 잘 지어야지 배추를 입을 먹으면 좀 달고 그러지 그걸 계속 먹겠어요. 배추가 아무리 달아도. 최소한 쌈장은 있어줘야 돼. 배추 혼자 가지고는 안 돼. 최소한 쌈장은 있어줘야 되는 거죠. 옆에 그래도 쌈장이라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김장을 하면 훨씬 더 맛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참회의 마음하고 이렇게 참회의 마음하고 합리화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살아가면서 중요한 도구거든요. 이 도구들을 잘 결합을 해서 잘 믹서를 잘 이렇게 해서 잘 쓸 줄 알면 아주 맛있는 요리, 내 삶이 아주 탄력성 있으면서 행복하고 나와 남이 너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불하세요. 네.